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앉아주세요. 자, 점수 대강 나왔나요? 좀만 잘하지. 나왔어? 아, 점수 내봐. 얘들아, 여러분. 자, 어때요? 보시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듭니다. 너네 참고로 지금 시험지는요, 고1 수준 있죠, 그러니까. 고1 수준 중에서 좀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3월에 고1 올라가면 첫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네, 자, 당연히 모의고사 혹은 모의수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네 학교 내신이라든지 학원의 월말평가 이런 거는 당연히 지정된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정 범위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전 국어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국어 소양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동안 뭐냐면 고1 때는 중등 과정을 잘 이수했냐를 물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너네의 문법이며 아니면 이제 문학작품이며 해가지고 잘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 국어적 지식이 수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등 교육과정 안에서의 그 공식이라든지 개념,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영어 문법 같은 것도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배운 과정 하면서 점점 올라가서 수능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루아침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저 같은 스타일은 고백하면 그 사람마다 선생님 저는요 범위 딱 정해진 내신이 잘 나와요 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모의고사를 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후자였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내신보다는, 왜냐면 저도 공부하고 이런 거 별로 사실 외우고 이런 거는 그닥 좀 못했는데, 잠깐 뭐 부끄럽지만 제 자랑하면 저는 책을 좋아했잖아요, 대신. 근데 그게 되게 큰 저의 그게 됐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대학을 간 거는 코피 터지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던 게 아니라 책을 독서가 저한테 정말 그래도 큰 지식이 돼서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지금 여러분을 가르칠 정도의 이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네도 보면 알겠죠? 얘는 단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 틀이 없지는 않아요. 기본 틀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먼저 총 한 45문제 정도가 나와요, 원래는. 근데 너네 지금 줄여진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80분 정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화법과 작문이랑 문법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문법은 아직 니네가 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화법 작문이 앞에 왜 강연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근데 왜냐하면 사실 국어 지식을 보려면 그 사람의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원래는. 맞죠? 근데 수능 시험이라는 게 1대1로 잡고 인터뷰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틀리는 순간 1등급은 무너집니다. 여기는 다 맞아야 된다고. 그리고 니네도 봐서 알겠지만 앞부분에서는요 거의 안 틀려야 옳아요. 기본 소양 이런 거를 더 많이 물어요, 앞에서는. 맞죠? 기본적인 어떤 대화 지식이나 이런 것만 있다면 여러분이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한다면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다음은 이게 문제죠, 이제 이게. 문학과 비문학, 독서가 나오는데, 문학은 고전과 현대가 골고루 나와요. 보면 알겠지만 옛날 조선시대 거야, 옛날 고전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 작품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4개, 6개의 시의 소설은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선생님, 학교 교과서에 안 나온 작품들이잖아요. 안 배운 작품들이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그형 국어 선생님들조차 거기 나온 작품 다 읽겠어요? 물론 운 좋아서 내가 읽어본 작품이나 교과서에 수록됐던 작품이라면 좋지만 대다수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개념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있어요? 예를 들어 시의 화자, 심상, 반어역설, 시점. 그 다음에 소설에서도 서술자, 갈등. 그동안 너네가 배운 거, 학교 이런 데서 배우는 거. 그런 개념이 쌓이면 어떤 작품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 작품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은 하겠습니다. 아는 작품이 나오면 유리해요. 맞죠? 아, 내가 읽었던 거면 편하지. 당연히 내가 알고 있던 작품이나 내가 읽은 작품이 나오면 반갑죠. 땡큐죠. 근데 아닐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시고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와 소설에. 그래서 너네가 난 제발 부탁하는 게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국어에서는요. 첫 번째가 제가 볼 때 시와 소설의 개념이에요. 근데 솔직히 중3 가도 시가 뭐고 소설이 뭐고 모르는 애들 많아요. 아닐 것 같지? 많아요. 그 다음에 문법. 문법만은 실수 없이 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왜냐면 너네 수학 잘하잖아. 수학 잘하고 좋아하잖아요. 수학은 탁탁탁탁. 문법도 비슷해요. 문법도 약간 공식이나 이렇게 단답형 문제가 많으니까 조금만 접근하면은 문법은 오히려 고득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그 시의 소설 개념, 그 다음에 문법은 너네가 저랑 배운 품사라든지 문장 성분이라든지 다 그렇게 중등 과정에 나오는 문법만은 다 떼야 돼요. 그 떼는 방법이 뭐냐? 학교 수업 충실한 거예요. 학교 그 커리큘럼과 학원 커리큘럼 그거를 잘 따라가면은 당연히 틀릴 리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 수업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며 학교에서 막 잔다며 애들이 잘 안 듣는다며. 맞아요? 참,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너네 이거 끙끙댄 친구들 많죠? 비문학, 독서. 근데 이게 좀 그렇기는 해요. 쉽진 않아요. 근데 너네한테 물론 막 어려운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려운 개념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한테 그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어진 글 안에서 독해를 잘해. 그리고 내가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니네가 안 읽어요. 맞죠? 내가 어제도 하나를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신의학 그분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분이 ADH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유튜브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책을 못 읽는 이유가 책은 이렇게 꼼꼼하게 내가 눈을 움직이면서 내가 읽어요. 그런데 동영상은 어때요? 알아서 그냥 계속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뇌가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팍팍팍팍. 그러니까 뭐냐면 집중을 못해요. 맞는 말이죠.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정도 지문을 읽을 때도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집중력을 올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제 말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국어만이 아니라 딴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근데 너네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선생님 때만 해도 핸드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런 개념이. 스마트폰 이런 개념이. 책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책보다 스마트폰에 더 익숙한 세대니까 그거를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볼 때 하지만 공부할 때만이라도 그쵸? 공부할 때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니네 이 말을 할게요.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국어 영역은 정말 단기간에 안 됩니다. 정말로 단기간에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 차오름 온 지 이제 4년 차 돼가요. 4년 차 되니까 이제 벌써 막 중등부만 하니까 거의 중3에서 막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을 보잖아요. 선배들을. 뭐를 느끼냐면요. 국어 때문에 내가 이 말도 했을 거예요.
국어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른 게 잘 나와. 근데 은근히 국어에서, 근데 국어도 그렇다고 아주 안 나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애매하게 걸려버립니다, 국어에서. 그게 뭔데요, 그러면? 그러면 정말 억울하고 좀처럼 안 오르는 게 국어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 말 새겨 들으세요. 진짜로 다른 여타 과목에 비해서 정말로 그 고비를 넘기 어려운 과목 중 하나가 국어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부터 좀 긴장을,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나는 너네가 고1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는 기분 좋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아, 나 그래도 국어학원 좀 다녔고 국어 어느 정도 했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점수 가지고 급급할 거 없어요. 물론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온 친구들도 있고 좀 아쉬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점수가 다가 아니에요, 지금. 너네의 중요는 고1 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수능장에서 잘 나와야죠. 수능 시험 때 1등급 받아야죠.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채점을 좀 해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려냐면 얘를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문학 작품 하나랑 그거 하나 하려고요. 뭐지? 비문학. 네. 그냥 56자이면 잘한 거예요? 보통 같아요, 보통. 56자이면 평균 이상이야, 아니면 평균이야, 1등 이하예요?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평균이 아직 안 나왔어, 지원아. 응? 저 10타이면 못하는 애 없었는데. 대부분 70대 나온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남의 점수 궁금해. 77점. 자, 잠깐만. 시험지 어디다 뒀지? 나 왜 이러니, 자꾸. 여러분 어디 봐 보시냐면 그거 있죠. 그 자아 초자 얘기 나오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거 자아 초자 얘기 나오는 거 그거 볼 거예요. 찾았니? 자, 여러분 8페이지죠, 그러니까 8페이지.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글은 어느 분야에 속할까요? 여러 분야 중에서 사회예요. 이게 50번 아니, 과학은 아니에요. 아, 사회나 인문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서 왜 과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너네 근데 이 사람이 그 프로이트 있죠? 프로이트.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본 사람 없었나요? 들어봤다. 없어요? 손 들어봐. 프로이트. 들어봤어? 저도 이 사람을 언제 얘기 들었냐면요. 우리 대학원 때 그 교수님이 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프로이트 전집이 있어요. 저 사람이 쓴 책이. 그래서 그거를 읽었는데 근데 은근 재밌었어요. 뭐냐면 너네가 이른바 알고 있는 꿈메이라든지 최면 이런 거를 접근한 사람이 프로이트예요. 의사예요. 원래는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그 정신질환을 앓거나 좀 우울증을 앓거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꿈 같은 거를 연구했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쓴 게 바로 정신분석학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19세기 분트라는 사람은 인간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실험을 통해 인간 정신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는 실험심리학을 주창했다. 이때 그 다음에 줄거봐.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을 의미한다. 거기다 쓰세요. 이게 뭐냐면 의식의 정의. 얘들아, 너네 그래서 혹시 교통사고가 났다라든지 막 쓰러졌다든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의식이 있다, 의식 찾았다 막 이런 말 하잖아. 의식을 회복했다. 그 의식이 이거예요. 깨어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 네모해보세요. 무의식 세계. 이에 그는 인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인간 정신세계를 규명하려 하였다까지. 그래서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쓰세요.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한 프로이트. 너네 근데 무의식이란 단어 쓰죠? 은근. 자, 그럼 뭐냐면 니네 이렇게 바다 위에 왜 그거 알죠? 빙하. 근데 니네 들어봤을 거야. 빙하가 위에 나와 있는 것보다 아래가 훨씬 큰 경우 있죠. 너네 타이타닉 배도 이거에 빙산에 해가지고 침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윗부분이 의식이라고 치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은 더 엄청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거를 꾹꾹 누르고 있어요. 근데 너네 그 무의식이 발현되는 때가 언제냐면 꿈꿀 때. 그래서 너네 꿈을 보면 그 사람이 그런 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 그런 데서. 그러면 막 쫓기거나 싸우거나 막 이런 꿈을 좀 많이 꿔요. 확실히. 그 다음에 저도 좀 어떤 꿈을 꿔서 당황할 때가 있냐면 정말 아예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 있지. 정말 되게 오래된 동창이라든지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어.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 뇌 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안 꺼낼 뿐 내가. 이해 가시죠? 아래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꿈속이라든지 아니면 막 술에 취한다든지 막 그러면 그런 게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이 훨씬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이 정신세계 중에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 뭐라 그랬죠? 아래에 묻혀있는 엄청난 크기. 무의식이 정신세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원래는. 그거 줄거. 무의식이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무의식의 심연의 원초화가 무의식, 의식에 걸쳐서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원초화는 성적 에너지. 얘들아, 성적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리비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조금 그런 얘기긴 하지만 인간의 본능 중에 되게 큰 게 성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성 에너지 있잖아요. 그런 게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그 에너지의 이동이 있는데 너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부강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애기들 여기 손 쪽쪽쪽쪽 빨죠. 부강기예요. 그 힘이 입에 몰려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애기들이 무조건 입에 갖다 놓고 빨고 너네도 다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크면은 항문기, 항문. 그래서 뭐냐면 애들이 응가, 뭐 쉬야 이런 거 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배변 훈련을 해요. 아니 근데 니네 왜 급했다가 딱 볼일 보면 되게 세상 편안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너네처럼 크면은 이른바 성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끄러운 거는 아니고 성 에너지가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그 성 에너지를 그래서 뭐 입에서 항문에서 뭐 이렇게 이동한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바로 성적 에너지예요. 리비도. 자, 그 다음에 한편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와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요소다.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도덕률에 따라 원초와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요소. 어린 시절에 부모의 종교, 가치관 등 내재화하는 과정에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동하고 보이는 거는 자아가 행동해요. 근데 원초와는 부모님이 못하게 하거나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를 알거나 종교적으로 해서 묻어놔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자아라는 거는 그거를 왔다 갔다 해요. 약간 중간에서. 아시겠죠? 신기하지? 그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니네도 생각해보세요. 너네의 욕구도 있고 니네가 원하는 것도 있을 텐데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하지 마. 안 돼. 이러니까 니네가 그거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화가 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무의식 중에 탁탁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런 거예요. 알겠죠? 예.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초자아, 원초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서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 성격을 만들어줘요. 가령 원초아가 강할 때는 본능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고 초자아가 강할 때는 엄격하게 도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자아는 원초와 초자와의 요구 사이에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균형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 발달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요소 균형이 깨져서 불안감, 동그라미 해보세요. 불안감.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 네모해보세요. 방어기제. 네. 대표적인 방어기제로는 억압이나 승화 등이 있다. 이제 얘들아, 방어기제라는 게 뭐냐면 너네 그래서 앞으로도 프로이트, 무의식, 방어기제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도움이 돼요. 되게. 자, 그러면 방어기제가 뭔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 재밌어요. 방어기제. 자, 거기에 얘로 되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억압이 있고 얘로 나온 게 억압이 있고 승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신체화라는 것도 있고 뭐 합리화라는 것도 있고요. 투영 이런 거 있어요. 몇 가지 사례만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거 하다 보면 그걸로 수업 1시간 다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사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억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억압이 뭔지 알죠? 누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기억상실에 걸려요. 아, 이해 가죠? 너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충격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억상실이 오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뭐냐면 안 죽었어. 우리 애 안 죽었어. 바다를 못 들이면서 그게 방어기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억압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강한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예 잊어버리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억압이고, 그 다음에 승화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얼굴이 되게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되게 못생겼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랬는데 그거를 나는 이러니까 노력해야지 해가지고 뭐 미술 작품 같은 걸로 그려냈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승화는 조금 발전적인 거예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힘들고 어려운 거를 겪은 적이 많아요. 왜요? 그 어려운 고통을 문학작품으로 그려낸 겁니다. 그 에너지를. 그런 게 승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체화는 뭐냐면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 신체화는 뭐냐면 저도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내가 힘든 상황이나 어렵거나 이럴 때 몸으로 증세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꾀병과 조금 달라. 꾀병은 말 그대로 꾀 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몸으로 와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졸도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머리가 두통이 깨진다든지 복통이 온다든지 응급실 실려가고 몸으로 그렇게 발현이 돼버려요. 그게 신체화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화는 뭐냐면 여우와 심포도 알죠? 여우가 포도 못 따라 저거 맛없을 거야. 막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헤어진 커플이 있는데 여자가 아유 저 남자 아니야. 보니까 아니었어. 이렇게 그냥 자기 그거대로 해석해버리는 게 합리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영은 이거는 좀 부모 자식이나 이런 경우에 많아요. 근데 저도 애가 있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네도 혹시 느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못 이룬 거를 다른 누군가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난 이거 못했는데 내 딸은 이렇게 해주기를. 그러니까 저도 그게 나쁜 건 거를 아는데 내 딸한테 그렇게 그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연우야 엄마가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지 막 이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시면은 엄마 아빠가 못 이루신 거를 나를 통해서 조금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근데 그게 내가 부모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좋지 않은 건 거 아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또 생길 때가 있어. 그것도 무의식에 발현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이해 가시죠? 이런 거로 뭐라고 한다고요? 방어 기제. 아시겠죠? 뭐라고요? 근데 방어 기제는 의식으로 해요? 무의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막 몸으로 아프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의도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들인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누가 있냐면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글자죠, 이름이. 융. 융.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반기. 얘들아, 반기를 들었다는 거는 뭐겠어요? 반대했다 이거죠. 분석 심리학을 주창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이고 이 사람은 분석 심리학이에요.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 창고로만 봤던 프로이트와는 다르게 융은 무의식의 인간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 에너지의 셈으로 보았다. 거기다 쓰세요. 뭐와 뭐의 차이예요?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의 차이점. 됐니? 그 다음에 아래에서 넷째 줄 읽어볼게요. 아래에서 넷째 줄. 융에 따르면, 다섯째 줄이네요. 찾았니?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존재한다. 이는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개인 근원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줄거보세요.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되고 그거를 뭐라고 한대요? 동그라미 개별화. 얘들아 있잖아. 우리 자아라는 게 그래서 흔히 뭐를 자아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남과 다른 나의 특징. 그럴 때 자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와 대면하게 되고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자아가 무의식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신세계 구성하는 자아와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이 대립해서 벗어나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며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성숙을 이루며 동그라미 보세요. 정체성. 너네 정체성이 뭔지 알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과연 누굴까? 근데 얘들아,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없어. 근데 너네 참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물론 가족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나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돌아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야 주변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의 답을 볼 텐데 23번을 보시면 이 두 편의 공통점은 보세요. 프로이트는 분트라는 사람, 분트라는 그 학자의 주장을 넘어서서 정신분석학을 얘기했고, 융이라는 사람은 프로이트의 주장을 넘어서서 분석심리학을 얘기했기 때문에 2번인 거예요. 기존에 얘기한 거에서 뛰어넘어서 다른 이론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 융이 아마 프로이트 제자일 거예요. 저도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자였나 그랬던 것 같아. 스승의 가르침을 해서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는 제가 아까 한 말 기억납니까? 방어 기제는 의식이라 그랬어요? 무의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5번 봐봐.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지워버려. 5번이지, 그러니까 답이.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빨리 갔다 와, 조용히. 얘들아, 혹시 화장실 다녀올 사람 있어요? 조용히 가너. 아, 지금 좀 시간 해야 되나? 빨리 조용히 갔다 오세요. 조용히. 아니, 쉬는 시간까지는 아니야. 조용히 갔다 와. 물이랑 빨리. 힘들긴 하지? 빨리 갔다 와. 졸려? 몇 점이야? 동기 안 냈어. 내봐. 아. 지금 망한 걸 아, 망한 거 같아?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 찍은 게 여러 개 있는데 맞은 게 하나도 없어. 아, 비껴갔구나. 괜찮아. 시간이 좀 부자랐구나. 엄마한테 안 죽겠대요. 진짜 큰일. 아 진짜 큰일 났어. 아 진짜. 아저 꼴찌인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진 않아. 저보다 못 없을 것 같아. 진짜. 저보다 봤으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그럼 진짜. 괜찮아. 근데 저번 모의고사에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 봐봐, 어디. 진짜 너무 떨어졌어. 너무 떨어졌어. 아이고. 괜찮아. 더 못 본 애들 많아. 90점 떨어진 거. 시간이 좀 부족했지? 근데 저번에 시간 좀 초과해서 시간 부족한 것 같아. 그치? 괜찮아.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시간을 좀 쫓겨가지고. 그치? 지우야, 선생님 얘기하잖아. 시간 엄마가 시간 분배했어. 그러니까 고1 때 잘 보자고. 그치? 고1 3월에 잘 봐야 돼. 왜, 승호야? 왜? 그래도 올랐잖아.
아니 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요? 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태연 저번에 좀안 좋아해. 저번에 체험학습 끝나고 그 체험학습 날에 일어났어요. 저번에. 얘들아, 첫 술에 배부르겠니? 그 말 있잖아. 첫 술부터 배부르진 않죠. 태연 갈게. 근데 주십시오. 아니 근데 아빠도 진짜. 아빠한테 혼나. 아빠한테 혼나? 선생님이 전화해줄게. 아빠한테. 잘 본 거라고. 저한테도 그래주시면 안 돼요? 네, 저 53점 받았는데 저도 71점. 네, 저도 53점 받았는데 예, 앉으세요. 오, 얘들아, 쉿. 쌤, 응? 저 답지정 한번 주면 안 돼요? 답지? 네. 혹시 모르겠어요. 잘못 찾으면 수 있으니까. 자. 얘들아, 그러면 24번까지 한 거죠, 우리? 자, 봅시다. 빨리 앉아, 얘들아. 네. 어. 자, 25번인데 프로이트와 융의 관점에서 얘들아 보니까 헤르만 헤세라고 데미안 들어봤어요 혹시? 데미안이라는 것은 작가인데 답은 4번인데 보세요. 프로이트는 헤세의 우울증을 유년기 불안이 재현된 거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유년기에 상처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융은 이를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돼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이 되면 내면이 성숙해지는 거지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겁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정신분석이론과 분석심리학이 모두 동의하는 거는요. 자아의 역할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균형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 되려면 자아가 제대로 성립돼야 된다. 그 다음에 27번 기억을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은 2번이에요. 자신의 근원적 모습을 찾아가는 개별화의 과정. 그러면서 고유한 존재가 됐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28번은 2번이에요.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는 거는 얘들아 니은이 그거죠? 전환이 아니고 전환은 분위기 같은 게 바뀌는 거고 자꾸 되풀이되는 거는 순환이에요. 에너지 순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알겠죠? 얘들아 있잖아. 좀 더 봐주면 좋겠는데 진도도 나가야 돼가지고 알겠죠?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거를 다 걷어놓고요. 복습 테스트 때 그러니까 클리닉 때 조금씩 고치도록. 알았죠? 예. 틀린 거 답시 그냥 안 돼. 아 같이 보면 되지. 그러니까 오답 노트 쓰면 돼요. 오답 노트. 자, 얘들아 답지랑 줘보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답지랑 주세요. 자, 답지는 가져갔지. 예, 이건 있는 사람만 내세요. 너네 40분에 가야 돼? 자, 오늘 할 거는요. 뭔데? 세교재 나가지요. 펴보세요. 잠깐. 좀 얇아. 좋지 뭘 그래? 이따 할게. 너네 수필 다 썼니? 네, 저 이번 선생님 때 가져와도 돼요? 혹시 이렇게 할게. 못 쓴 사람은 다음까지 꼭 써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알았지? 수필 합치가 아닌데. 알았어. 봐줄게 선생님. 자,
얘들아 어디냐면 3페이지 봐보세요. 시조의 개념과 종류 해서 나옵니다. 맞아. 이 몸이 죽고 죽어. 들어봤지 하여가. 얘들아 시조라는 거는 뭐냐면요. 3페이지 봤니? 처음에는 고려시대 때부터 생겨난 노래예요. 고려의 신흥사대부들이 자신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갈래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시조 창작에 참여하는 계층이 확대되면서 국민문학, 메모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조는 국민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층이 주로 만들다가 기녀가 바로 황진이 같은 기생들도 참여를 하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중인이나 평민 동그라미 그리고 평민들은 쓰세요. 사설 시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시조는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 써놓으세요. 시조 한쪽에 고려 중엽에 발생하여 오늘날까지도 쓰여지는 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조라는 거는요,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오늘날까지도 쓰여지고 있는 전통 시 갈래의 하나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현대 시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옛날 시대에 유행하던 노래들은 이제 맥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 시조만은 오늘날까지도 불려요. 대단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네 이런 거 생각해봐. 새우깡, 뭐 초코파이, 신라면 이런 거 역사가 되게 엄청 됐잖아요. 몇십 년 됐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조도 왜 이렇게 오래 사랑받냐면 역사가 깊냐면 짧은 그 안에서 많은 거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조 시인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시조는 오늘날도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인다. 알겠죠? 그래서 시조는 조선시대만 쓰였다. 이런 거 틀려요. 알아도. 뭐라고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만 쓰였다. 틀립니다. 오늘날도 쓰입니다. 시조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시 나오잖아요. 거기 아래에. 그거 한번 볼게요. 제가. 성산문.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들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어 있어 백설이 만공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얘들아, 이게 시조의 기본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요. 성산문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너네 왕과 사는 남자 있었죠?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6신하 그중 한 명이 이 성산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시조가 단종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인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야.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한번.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얘들아, 지금 근데 이거는 시조 내용도 내용인데 형식을 보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초장을 사음보로 끊어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걸로 이제 형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얘를 바로 평범한 시조, 평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시조? 써보세요. 평시조고 줄은 3줄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첫째 줄이 초장입니다.
초등학교 할 때 초장, 다음에 중학교 중장, 그 다음에 종장이에요. 마지막은 고장이 아니고 종장. 그래서 3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이 죽어가. 자, 하나, 둘, 셋. 빗금을 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4개씩 끊어줘요. 얘가 사음보입니다. 뭐라고요? 사음보. 네 마디로 끊어 읽음 사음보. 자, 그 다음에 자, 한 장이 내용상 이렇게 2개씩 묶여요.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오겠어요? 6개가 나오거든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내용이 잘리는 부분. 읽기 편하게 내용상 잘리는 부분을 9라고 합니다. 그래서 6구예요. 그래서 3장 6구 글자 수는 45자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형식은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죠, 거기? 아, 안 나와 있나? 써놓으세요, 한쪽에. 평시조의 형식이 바로 3장 6구 45자 내외입니다.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3장 6구 45자 내외. 그 다음에 또 꼭 외워야 되는 게 이거 있죠. 예. 종장의 첫 마디는 무조건 사문모입니다. 무조건 3글자. 이게 중요해요. 종장의 첫 글자는 무조건 3글자로 고정합니다. 약속이야,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초장, 중장, 종장 할 때 예를 들어 여기는 3글자 아니라 뭐 5글자 올 때도 있고요. 4글자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얘도. 근데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종장 있죠. 이 첫 마디만은 3글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백설이 자리에 백설이가 아니고 4글자나 5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이야, 규칙. 그래서 시조의 종장의 첫 마디는 무조건 3글자다.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알겠어, 모르겠어? 자, 시조 몇 장, 몇 구, 몇 자? 3장, 6구, 45자 내외. 그리고 종장의 첫 마디는 무조건 3글자.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오늘 간단하게 볼 작품이, 그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오우가라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오우가. 찾았니? 오우가. 얘들아, 얘는 지금 보니까 평시조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8페이지, 8페이지. 오우가 윤선도 해서 나오죠. 평시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쓰세요. 오우가 평시조가 여러 수 연결된 거를 뭐라 하냐면 연시조라고 해요. 뭐라고요? 연시조.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연결된 시조다 해서 연시조라고 불러요. 무슨 시조? 연시조. 그래서 오우가가 왜 오우가냐면 5 친구예요. 뭐라고요? 5 친구인데 이게 뭐냐면 수, 서, 송, 주, 월. 수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워터. 석은 뭐냐면 돌이에요. 바위. 송은 뭐냐면 소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뭐냐면 대나무예요. 월은 뭐냐면 달입니다. 그래서 얘를 친구에 빗대요. 그래서 뭐냐면 의인법입니다.
자, 수석, 송주월. 5 친구. 수, 물, 석, 돌, 송, 소나무, 죽, 대나무, 월, 달. 됐니? 그거 좀 읽어와. 이 작품 중. 수석, 송주월. 이 작품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다행인 게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게 없어서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조심히 가고. 자, 1수부터 볼게요. 내 벗이 친구죠.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수석이 뭐랬죠? 물과 돌. 송죽은 소나무, 대나무.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동그라미 하세요. 두어라. 왜요? 몇 글자여야 된다 그랬어요? 얘들아, 또 3글자여야 되는 거 생각해봐. 조코도. 2수에서 조코도. 3수에서 아마도. 4수에 누천에. 다음에 9수에 저렇고. 보고도. 다 동그라미 해봐. 몇 글자여야 된다고요? 3글자. 종장의 첫마디.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 5 친구면은 만족한다 이 얘기겠죠. 5 친구가 누구누구래? 수, 서, 송, 죽, 월. 그래서 5벗인 수석, 송죽, 달을 소개. 동그라미 소개. 소개했다. 소개 동그라미 해봐 거기. 소개함. 써있지 소개. 1수 해서 써있잖아. 소개함. 그 다음에 2번째 보세요.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루한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약간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좋다는 게 너네 이렇게 좋다 하면 나 너 좋아해 할 때 그 좋다지.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맑다 하니예요. 원래는. 이게 뭐냐면 알려줄게요. 제가 보세요. 자, 고어에 옛 고어 표현에 좋다가 있고 교타가 있거든요. 좋다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고 맑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클린인데 좋다는 뭐냐면 만족스럽다 이런 거 약간. 그러니까 굿이에요. 굿.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볼 때 해석하다가 아래 걸로 해석을 해버린 것 같은데 물은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맑고 깨끗한 쪽이 맞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거여야 될 것 같아요. 구름빛이 깨끗하다고는 한데 검기를 자주 한다. 무슨 말일까요? 너네 구름은 새하얗다가도 금방 어떻게도 돼요? 먹구름으로 변해버리죠. 바람 소리가 맑다고는 한데 그칠 적이 한오매라. 한오매라는 많다는 뜻입니다. 수가 많다. 그러니까 너네 바람 소리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냐면 아쉽다는 얘기죠. 왜요? 구름은 금방 먹구름이 돼버리고 바람 소리도 좀 들으려고 그러면 멈춰버리고 깨끗하고도 그칠 게 없는 거는 누구래요? 물이랍니다. 그래서 물의 불변성, 동그라미. 변하지 않는 속성. 물은 늘 맑고 깨끗한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흐른다. 알겠죠? 쓰세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지워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써봅시다. 물의 속성이
맑고 깨끗하며 멈추지 않음. 그래서 구름이랑 바람이랑 물을 대조했습니다. 대조라고 써놔. 대조. 이거죠. 구름, 바람과 물을 대조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위 얘기가 나오는데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져버리고 쉬지고가 쉽게 지고 이거예요.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누르나니가 누렇게 변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꽃이랑 풀이랑 바위를 대조해요. 너네 알다시피 꽃이랑 풀은 좀 어떠냐면 금방 변하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 꽃이 참 예쁜데, 예쁘긴 예쁜데 금방 져버리죠. 풀 같은 것도 그렇죠. 뜨거운 데 있으면 금방 누렇게 떠버리지. 아마도 변치 않는 거는 뭐래요? 바위의 영원함. 그러니까 그 불변함이나 영원함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는 소나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 게 당연한데, 소라 너는, 거기 줄거봐. 소나무야 너는 의인법이에요. 왜요? 부르지요, 사람처럼. 의인법. 소나무야 너는 의인법. 소라 너는 동그라미하고 의인법이라고 써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얘들아, 누천이 아니고 그리고 구천이에요. 그거 잘못 나왔어요. 누천이 아니고 구천으로 고치세요. 구천이 깊은 땅속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땅속의 뿌리가 곧은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그래서 뭐냐면 뿌리가 되게 튼튼한 거잖아요. 그리고 너네 소나무는 늘 푸른 나무지요. 겨울이 돼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푸르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절개예요. 동그라미예요. 절개가 뭔지 알죠?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민우야, 자? 졸려? 일어나봐. 됐니? 절개가 뭐라고요, 여러분? 절개? 변치 않는 마음.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오수. 이번에는 대나무네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근데 얘들아, 약간 느낌이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대나무는 약간 좀 보통 나무처럼 생기진 않았어. 곧기는 꼿꼿하기는 누가 시켰으며,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얘들아, 속은 어이 비었는가에 뭐라고 쓰냐면, 욕심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속성. 욕심이 없는 속성. 저렇게 사계절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대나무의 겸허함과 절개. 거기다 써. 욕심 없음.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춰주니 밤중의 광명이. 얘들아, 여기가 광명시죠. 광명이 뭐냐면 빛이죠. 밝은 빛. 너만 한 이가 또 있겠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그거 줄거봐. 보고도 말 아니하니.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과묵함.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달을 보고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겁니다. 좀 너네 원래 좀 비밀스러운 일이나 좀 그런 일은 어둑어둑한 데서 많이 벌어지죠. 눈에 안 띄려고. 그러니까 그 달이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다. 조용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험담이나 남의 안 좋은 거를 허물 같은 걸로 보고도 말을 안 하는 사람. 과묵하다. 과묵한 게 뭔지 알죠? 입이 무거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달의 그 밝음과 과묵함을 예찬하는 겁니다. 너네 예찬은 뭐예요? 예찬한다는 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름답다고 칭찬.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5벗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지금. 됐니? 자, 그럼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 10페이지에 작품 정리 나오거든요. 요거 좀 볼게요. 자, 거기 갈래에 연시조 동그라미 하세요. 연시조 뭐랬죠, 제가 아까? 여러 편이 연결돼. 총 몇 개가 있어요? 6개. 육수. 써놔. 육수. 6개. 육수. 애들이 육수래니까 고긴 육수냐고. 그 다음에 성격의 예찬점. 지호야, 예찬이 뭐랬지 아까?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거. 주제 별표하세요. 오우가 5 친구야. 수석, 송주, 월, 예찬. 특징 5가지. 1번, 속성을 예찬의 근거로 제시했다. 2번, 자연물에 인간이 중시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줄거봐. 인간 중심. 3번째, 다양한 시상 전개. 4번째, 이거 별표하세요. 의인화. 의인법 썼다는 거. 너라 그러죠, 너. 그러니까 오우가라는 제목 자체가 의인법이에요. 친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덕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을 자연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걸로 표현했다. 자, 그래서 1수에서는 5벗에 대한 질문과 답.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 뭐라 그래요? 문답. 그 다음에 이제 구름과 바람, 물과 꽃과 풀과 바위, 서로 대꾸. 너네 대꾸법 알아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거고, 대조는 서로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에 5수에서는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 6수에서는 달의 광명.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만 좀 해볼까 봐. 확인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숙제는 어디까지가 숙제인 거냐면요, 여러분. 16페이지, 거기 20페이지까지. 20페이지. 알겠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응? 네네. 20페이지.